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K방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과 함께 정부와 군의 긴밀한 소동으로 결집된 국가적 역량이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FA50의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며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KAI는 쫄란드 수출 초도 물량인 FA50GF12대를 계약 1년 3개월 만에 납품 완료한 데 이어 최신형 AESA 레이더를 장착, 항속 거리 확대, 근접 공중전 향상을 위한 공대공 무장 등 FA50은 여전히 성능 개량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작해주는 한국의 기술력에 FA50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K방산의 열풍은 이제 K구자주포 FA50의 인기를 넘어 수리온과 LAH 헬기 KF-21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산 국가로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는 한국을 보며 배 아파하고 방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가능한 나라를 위해 군사대국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 1위 공군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잉사의 미 공군 훈련기 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뛰어들게 되면 보잉사에 돈 줄 역할이나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방산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하지만 되려 역관광 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의 헛발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 포럼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유지 보수, 그리고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며 자국 방위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T4 고등 훈련기 200대를 운용 중입니다. 일본은 1988년부터 T4를 조종사 훈련은 물론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의 임무에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T4는 도입된 지 36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F-35와 6세대 전투기를 다룰 조종사 양성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항공자위대는 훈련은 낡은 아음속 훈련기인 T4 훈련기로 받고 초음속기인 F-15J를 몰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9년에는 엔진 이상 감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엔진 이상이 감지되자 엔진을 끈 채로 비상착륙을 해 엄청난 파문이 일었고, 이 사건 이후 T4 훈련기 전체가 비행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일본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소속 기체 2대가 추락해 3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4의 교체를 위해 일본은 해외에서 사오든 자체 개발을 하든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항공자위대의 노후화된 훈련기 T4의 후속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대로 미일 방위산업 협력 포럼을 만들고 미사일 공동 생산과 미군 함정 수리 등을 통해 미군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스스로 금지했던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일본 주변국들은 이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무기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면 미국을 이용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이니까 말입니다. 일본이 실리를 극대화하려고 내민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T4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 한국에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싱가폴 에어쇼에서 한국의 KAI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훈련기를 직구매하려는 것처럼 애매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의 속임수였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너희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이 함께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자는 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체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기술력도 필요한 만큼 그러느니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인데요. 역시나 일본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 훈련기를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오려는 것은 사실 지금 일본에게 더 급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즉 GC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F-2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으나 기술 습득은 제한적이었고 미국 로키드 마틴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GCAP인데요. 이 글로벌 전투 프로그램은 6세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 가기를 열어 GCAP의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돈을 모두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기는 미국과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보잉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편 보잉과 사브는 지난 2018년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보잉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고 미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T-7A 훈련기 351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T-7A 훈련기는 캐노피의 유리 구멍이 뚫리는 결함, 조종사 탈출 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결함을 드러냈고 보다 못한 미 공군은 T-7A 훈련기 도입을 2년이나 더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누즈는 2023년 4월 21일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고등훈련기 T-7호의 양산 일정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적어도 2년 이상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미 공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차기 훈련기 TX 사업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저가 입찰로 승리를 가져간 보잉은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결함으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11억 4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에 상당하는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 당시 고정가로 입찰했기 때문에 개발 일정 지연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윙락윙 라크 결함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양산 일정을 2023년으로 연기했던 보잉은 비상탈출 시스템 결함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시 개발 일정을 연기해야 할 입장에 처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됐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T-7A 양산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보잉은 T-7호를 경전투기로 파생시킨 FT-7X를 출시하여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ATT 사업에 출품하는 동시에 미 해군이 주최하는 전술대치항공기 TSA 사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T-7호의 개발 완료 및 양산 시점이 사실상 2026년 이후로 미루어진다고 하면 FT-7X의 개발 완료 시점은 훨씬 더 먼 미래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구조 경량화를 실시한 T-7호가 비용 절감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경전투기로 파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기골이 약한 종이 비행기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미 공군의 ATT 사업이나 미 해군의 TSA 즉 전술대치항공기 사업에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문제라면 보잉의 훈련기 사업은 거의 좌초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서 보잉의 저가 입찰에 아깝게 미 공군 훈련기 사업 수주를 놓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로키드 마틴이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었을 텐데요. 애초에 미 공군이
로키드 마틴 한국 KAI의 TF-50 같은 제대로 된 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확보했다면 이런 꼴머리를 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잉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만일 일본이 미국 및 보잉사와 손을 잡고 T-7A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보잉은 그동안의 막대한 손실을 일본에 지우고 일본은 비싼 값의 훈련기를 받게 될 게 뻔합니다. 그야말로 역관광을 당하는 것인데요. 반면 방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보잉으로부터 라이선스판 T-7O를 비교적 싸게 얻으려는 노림수를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고등 훈련기로 개발 중인 T-7O의 파생형을 싸게 도입하고 싶어서 미국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제안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기술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보잉이 일본이라는 물줄을 만나 작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자국 기업에게는 이득이니 나쁜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돈을 싸들고 와서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함께 T-7A 훈련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오면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겨냥하고 있던 한국의 훈련기 T-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미국이 미 해군 훈련기도 보잉의 T-7O로 정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미일 간 계약 조건이 발표되지 않았고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은 일본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 무엇보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쓸 수 있는 차기 함재용 훈련기를 원하는 것이고 일본은 해군용 훈련기가 아니어서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더구나 미일이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큰 보잉의 T-7A 양산되려면 적어도 2030년경은 되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의 고등 훈련기인 T-50은 이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폴란드 등 지난 20년간 총 6개국 138대를 수출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에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고등 훈련기로서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는 훈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그렇다 쳐도 미 해군의 함재기 도입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국은 미일의 세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의 수장이 방한했습니다. 미국 방안보협력국은 미국 국방부의 무기 수출 관련 기관으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의 수장이 한국에 와서 극비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항공우주방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 지머시 미국 방안보협력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제휴의 전투기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 KF-21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F414 엔진이 탑재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 방안보협력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허시 국장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시 국장이 가장 눈여겨본 곳은 FA-50이라고 했습니다. 허시 국장은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찾아가 FA-50 생산시설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미국에게 FA-50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겐 지금 하루빨리 훈련기 도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KAI는 FA-50을 판매하며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FA-55PL에는 미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의 ESA 레이더,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포드 표적 추적 장치와 레이저, 유도폭탄, 공중급 유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국의 기술도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달아서 팔고 있기에 미국은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허시 국장의 방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말이 나온 후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T-50은 미 공군 차기 고등 훈련기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당시 선택받은 훈련기는
미 보잉사와 스웨덴 사브가 내놓은 T-7 레드호크였습니다. 하지만 T-7 레드호크는 각종 기술적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이에 이제 2-3년 내에 도입되는 이 해군의 전술임문기와 고등훈련기, 미 공군 전술임문기 사업을 합쳐 총 500여 대 규모 사업에 FA-50이 또다시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전투기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우방국 시장 진출 등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돌연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FA-50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1988년부터 실전 배치된 훈련기로 총 212대가 생산됐는데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돼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보잉 사브가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있는데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개발 중인 T-7업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T-7를 도입한다면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실제 일본 업체의 개발 기여도는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7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다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라이선스판 T-7 가칭 T-7AJ를 비교적 싸게 얻으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동개발이기보다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구입해서 싸게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T-7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훈련기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정말 미국과 함께 새로운 자국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동 개발을 말하면서 개조 자유도 혹은 항공기 요구 성능이라든지 일본 주도로 포함시켜 간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공동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험 분담 차원에서 함께 개발할 뿐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겠다며 사실상 독자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쓸 수 있는 차기 함재용 훈련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군용 훈련기가 아니어서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좌초되었던 것처럼 이번 훈련기 개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초 미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최첨단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방침에 따라 좌절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일본이 F-22, F-35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핵심 기술을 로키드 마틴에게서 가져오려다가 무산된 것입니다. 한국도 KF-21을 개발하면서 핵심 4대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기술 공유가 가능한 영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T-7가 개발의 난항을 겪으며 예정된 기간보다 수년 늦어졌기에 훈련기가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훈련기 개발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미 검증된 훈련기 T-50, FA-50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일 공동개발 훈련기는 T-7A 기종의 파생형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이 보잉의 T-7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T-50 기반으로 전술훈련기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 많은 보잉의 T-7보다 로키드 마틴의 T-50을 선택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훈련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의 T-7가 경합을 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는 방위성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서 FA-50의 미국 진출에 대한 희망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은 T-50을 2011년 경전투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했는데 당시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경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고등 훈련용으로는 과도한 성능이라고 했는데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치고 성능이 좋고 최신 전투기에 비해선 기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싼 특징이 큰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와 전투기로 다 쓸 수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증명됐습니다. FA-50은 최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도 8천억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A-50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사업비로 FA-50을 총 16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를 뽐내는 FA-50을 가장 잘 쓰는 곳은 필리핀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공군이 훈련 중 FA-50으로 미 F-21을 격추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 FA-52, 5세대 전투기인 F-21을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 HUD를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F-22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FA-50과 F-22가 도그파이팅이라고 부르는 WVR 가시권 환경으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FA-52, F-22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것을 가지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한국형 F-16 소형 버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전투기인 FA-5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FA-50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한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과 싸울 때는 F-22의 그립자조차 보여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 물건을 배송해주고 인공지능 AI가 우리를 대신해 운전해주는 최첨단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산다는 우리는 시위를 틈타 상점을 약탈하는 미국인들을 보았고 정부에 반대한다며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미얀마에서 보았고 무장단체 하나가 강제로 정부를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아프간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 누구라도 이런 도시를 활보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여성이 새벽 4시까지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새벽이 더 활기찬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에모토 마사로라는 저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잘 되던 일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 말을 증명해낸 도서입니다. 저자는 나쁜 말과 좋은 말의 음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물을 얼린 후 그 결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저자는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준 얼음과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준 얼음의 결정 모양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얼음의 결정 모양이 예쁜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말을 가려서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과학적인 사실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말의 성격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오던 말 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왜 그런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방위상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지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점을 세운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동이족인이 하는 등으로 불러왔죠. 만약 서양의 입장이었다면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전부 동방이지만 유독 한국에만 동방국이라고 쓴 것은 오로지 중국인들이 바라본 관점인 겁니다. 여기에 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중국에게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에게 매년 공물을 갖다 바치며 신하로 자신을 낮추다 보니 예의가 바르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조선시대가 저물어 갈 즈음 일본인들은 또 한 번 조선을 두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주입시킵니다. 원래 조선은 예부터 예의가 바른 민족이었다고 주입하면서 일본에게도 예의를 갖추라는 명령이 기저에 깔려있죠.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게 스스로를 낮추는 꼴입니다. 한 번쯤 고려해서 사용해야 할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한데 각박해진 현대시대에 한국인들이 가진 예의는 서양인들에게 상당히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 3월에 방영된 TVN 윤스테이에는 한국에 와서 느낌점을 털어놓는 외국인 숙박객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그들 대화의 주제는 단연 한국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부부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 누군가 흘리고 간 지갑을 봤는데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떨어진 지갑은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는데 다시 주인이 와서 찾아갔다면서 놀라운 경험을 털어놓았죠. 독일에서 온 외국인은 사람들이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나 지갑을 두고 아무도 그걸 손대거나 훔쳐가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의 매너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예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남의 지갑에 손대지 않거나 남의 노트북에 손대지 않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선천적으로 선한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선천적으로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할까?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한 외국 방송에서는 선물이 담긴 100개의 종이 가방을 1호선 지하철 백대에 나눠서 유기해 두고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설치된 GPS를 통해 몇 개의 종이 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죠.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종이 가방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가방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하철 운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회수한 종이 가방은 총 6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수많은 GPS가 한자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무려 81개의 종이 가방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 안에서 관심을 보이던 이 승객들은 선물이 탐나서 종이 가방을 가지고 튄 것이 아니라 지하철 밖으로 가져가서는 유실물센터에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입니다. 100개의 가방 중 아무도 손대지 않은 6개의 가방, 그리고 81개의 가방이 유실물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총 87%의 정직함, 이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이 실험이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다면 몇 개의 정직함이 돌아왔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한국인은 전부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양심적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이 실험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한국의 치안 수준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매긴 각 국가별 치안 수준에서 한국은 85.69로 매우 높음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 1위입니다.
싱가폴과 일본이 2, 3위를 차지했었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범죄지수 14.31, 안전지수 85.69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이라는 항목에서 인천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전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외에도 일부러 지갑을 떨구고 지나가도 전부 주인에게 주워다 주거나 지갑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면서 이에 항의하는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LA 및 뉴욕 등 7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온종일 경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런데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과정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대형 상점 및 명품 매장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상품을 약탈하는 등 과연 이것이 평화를 위한 시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부 시위대는 경찰차를 부수고 방화까지 저지르면서 과격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내렸죠. 중국과 한국을 포함 많은 국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된 공자는 조선에 대해서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은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며 칭찬에 마지 않았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 23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 무려 1,70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합니다. 전체 인구의 130에 모이는 시위는 평화적이었고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방화 같은 사고는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이 포착됐습니다. 교복을 착용한 10대 소녀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지저분한 거리를 치웠고 이에 동조한 시위대 역시 시위에서 사용한 물품을 시위가 시작되기 전과 시위가 끝난 풍경이 같았죠.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은 대한민국은 시위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가 모두 본받아야 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한국은 침략, 약탈, 전쟁, 저개발, 가난과 억압이 점철된 역사를 감내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한이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한 원망을 한이라는 정서로 내면화시켰는데 이 한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닌 스스로 내면에 쌓아두는 평화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신의학회는 한국의 이 한을 화병 HWAB와 UNG이라는 증후군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쓰리고 아플지라도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러한 민족성이 잦은 침략과 약탈에도 굳건히 국가를 지켜온 힘이 아닐까요?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 태연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태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5Q의 차세대 L 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00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J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